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죠. 한편 미국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파격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과 2년 만에 한중 회담을 좀 가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한 2년 반 정도 네. 한중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 위주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몰아붙였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제 원칙을 요구하고 네. 상호를 존중하는 외교를 중국에게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좀 악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한국 내 반중 정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한국도 너무 이제 중국과의 이 사이가 경원시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이제 한국에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복원을 좀 시도하는 노력이 양국 모두가 좀 기울여 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조금 빛을 발한다고 할까요?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중국은 조금 더 이제 주변국 외교를 하기가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만 정말로 올인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조금 더 서로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예측을 해본다면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네. 오고 갔겠죠. 예. 네. 그 영내 안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네. 근데 이제 뭔가 국제 환경도 바뀌고 미국 내 정치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서로를 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이제 트럼프 2기 내각이 새롭게 들어서고요. 또 최근에 북러 협력이 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이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꿰차고 나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트럼프의 당선일 것 같아요. 네. 중국에게.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2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일 것이다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을 것이고, 주로 이제 관세를 동원해서 중국 때리기에 돌입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에게 이렇게 조금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1기 때만 보더라도 어떤 일목요연한 전략 틀 안에서 중국을 때리지는 못했어요. 예, 전략 틀이라는 것은 외교도 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개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들고 관리해왔던 그런 제도적인 자산이 있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60여 국에 육박하는 동맹 및 준동맹 관계가 있는데, 이런 어떤 전략 자산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기 행정부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한다면은 이제 중국에 조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미중 경쟁이라는 것이 물리력의 경쟁이긴 합니다. 경제력이라든지 경제 패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군사력의 경쟁인데 또 아이디어의 경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때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안으로부터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은 이거는 또 중국에게 호기이죠. 이게 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제도야.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중국이 얘기하는 어떤 중국식의 정치 모델이나 경제 모델이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반드시 중국에게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러북 군사 밀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속내가 복잡할 텐데 일단 중국이 조금 꺼름직한 부분이 있죠. 일단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런 관계를 좀 뜯어 말리는데 중국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도 관여할 수 있고 이제 좀 불리한
전략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트럼프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고 또 비핵화에 그렇게 큰 방점을 두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북 이 군사 밀착도 조금 그냥 좀 지켜볼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 중국의 관계도 좀 관심인데 그동안 우리는 한미일 국제 공조에 좀 방점을 찍어서 많이 외교 노선을 취해 왔잖아요. 네네. 한중 관계가 좀 눈에 띄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 경제 관계라는 것은 사실 미국이 그동안 스몰 야드 하이 펜스 해서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개 되는 전략 산업에서만 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하이 펜스를 치겠다라는 네. 것을 높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펜스를 높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그런 공급망 정책, 수출 통제 정책을 제외하고는 사실 중국과 경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미국이 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경제 협력도 일반적인 경제 협력도 근데 유럽의 나토 동맹이나 심지어 일본까지 이런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질에 조금 뭐 위축돼서 이런 것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조금 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방중 방안을 모두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시일 내에 그럼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뭐 이 순서로 따지면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측 입장은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양자식의 어떤 정상회담 방문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양국 모두에게. 왜냐하면 뭐를 조금 선물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마땅히 들고 갈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아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네. 열린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기서 안 오려면은 정말 큰 무슨 뭐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명이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을 또 경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어떤 그런 정상회담 방문이 조금 어려울 때는 이렇게 다자간 이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때 그런 어떤 다자에 조금 묻어간다 네. 그렇게 묻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차 좀 하나씩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미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국 정상회의 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한미일 정상회의도 이제 지난 8월에 1주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몇 달 더 지났는데 또 분명히 이제 전략 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 정치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기 그쵸. 때문에 이게 이제 삼국 협의 사무국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좀 제도화를 훨씬 더 조금 열심히 진행시키겠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정말 한미일 이 삼각 안보 협의체가 제도화를 정말 많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제도화가 잘 돼 있으면은 국내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협의체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제도화가 굉장히 잘 돼 있던 국제 협력을 무시하고 탈퇴하고 막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좀 다행스럽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일기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었던 분인데 외교안보 캠프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2기 인선에는 사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러게요. 예, 이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이 삼각 안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이렇게 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자신이 이렇게 씨앗을 잘 뿌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이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으로 간주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후속 조치를 받는데 좀 게을리할 수 있다. 흥미를 잃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놓을 수 있는 것은 해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제도화가 잘 되더라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정말 손바닥 뒤집을 듯이 뒤집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제도화를 많이 진행시켜 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내각 2기 인선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네. 좀 인사 라인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네. 예상했던 인물들 많이 보였어요?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빌 해거티라든지 지금 테네시 주지사죠. 그리고 예전에 주일 대사를 했던 양반 그분 그리고 리처드 그레넬이라고 전 독일 대사를 네. 맡았던 분인데 이 두 분이 꼭 2기 인선에 등장할 줄 알았는데 두 명 모두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왜 좀 일기 내각과 비교해서 많이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2기 인선은 일단 그냥 충성파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충성파에. 네. 그러니까 왜 adult in the room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 안에 있는 어른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어린애처럼 굴면은 방 안에 어른들처럼 이렇게 트럼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일기에는 등장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방장관을 맡았던 제임스 매티스라든지 네.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성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명자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요. 그냥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 인선이 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말했던 기조를 그냥 다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 마크 루비오 이 국무장관 지명자죠. 네. 이분은 트럼프와는 달리 조금 국제주의적인 시각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특히 이제 2020년 대선에 2016년이군요. 2016년에 대선 출마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트럼프화 됐어요. 네. 트럼프화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마이클 월츠죠. 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네. 역시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트럼프화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정상 외교를 김정은과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협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선은 충성파네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트럼프 2기 내각과 함께 국제 정세가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